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근저당에 대해서 보시는데, 근저당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고 하는 것으로서 장래 정감 변동하고 일시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제로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의 유효성은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일반 저당권에 비해서 부종성은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성질, 피담보 채권의 불확정성, 근저당권은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다.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 간의 기본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피담보 채권액은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 채권이 특정,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 계속적 거래관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죠. 예컨대 주유소를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유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다면은 처음 공급 한 번만 딱 받고 마는 게 아니죠. 주유소 영업을 하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적 거래를 하겠죠. 그러면은 기름 공급 받으면서 그 피담보 채권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이 완납돼 버리면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정되는 것이 근저당 일태인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경우에 일반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면 그 물품 대금을 완납해서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는 순간에 부종성 때문에 일반 저당권은 소멸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물품을 공급했을 때 다시 합의 등에 의해서 무효 등기의 유용 등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소멸되었던 저당권이 부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저당이라고 해두었을 때는 조금 전에 그런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제로가 되어도 일단 유효성은 인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성립, 존속, 소멸에 있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산기가 도래할 때까지 채권액이 최고액을 넘어도 상관없고 채권이 일시적으로 전무 제로가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즉 근저당에 있어서는 비록 채무가 기간 내에 전부 변제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이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기간 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하면 그 근저당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는 거. 역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 계약과 별도로 기본 계약서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름 공급 계약서만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 그 계약서 안에 근저당권 관련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에 기본 계약서 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 사항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와 담보 제공자이며 담보 제공자는 일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담보 제공자 물상 보증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당권 설정 계약에는 담보할 채권 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래의 구체적인 피담보 채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이므로 피담보 채권으로 될 채권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 관계인 기본 계약 관계. 예컨대 물품 공급 계약, 당자 대월 계약, 그다음에 할인 계약 이런 것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 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저당임과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한다라는 거. 최고액으로 등기되는 것은 채권 원본의 한도액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의 한도액이므로 이자의 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자까지 포함된 거라는 거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존 거래관계의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라는 거. 필요적 등기사항이 신청서에 기재가 안 되면은 등기 각하됩니다. 그래서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안 써도 되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일단 등기된 경우에 이후에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기본계약 관계와 관련된 것만 포함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당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한 것이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거의 99%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내도 등기를 여러 번 해봤지만 단순 일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대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등기부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공부는 원칙을 하고 시험은 예외적인 거 가지고 친다고.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예외가 바뀌지는 않죠. 원칙은 원칙인 거고 예외가 많이 활용된다 하더라도 예외는 예외일 뿐인 거죠. 그래서 기본 바탕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민법의 바탕이 돼야 다른 법리도 이해가 됩니다. 민법이 이해 안 되고 민법이 공부가 안 되고 다른 법을 공부하면 다른 법을 외울 수는 있어도 이해는 못 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근저당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실제 은행에 가서 돈을 딱 한 번만 빌려도 은행은 전부 다 근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래서 한 7억을 빌려주고 실제 등기하기로는 채권 최고액을 8억 정도 기재해 놓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9억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자가 미지급되면은 그것까지 담보하는 방법으로서 근저당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하여 준공유하는 경우 공동 소유 관계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그거는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이고 소유권 외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그냥 준공동 소유를 하고 거기에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다른 비율을 정하거나 준공유자 중 일부가 먼저 변제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등기하면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효력.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 최고액까지 피담보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근저당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범위 근저당 계약에 정한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하며 결산기에 존재하는 채권 전부에 미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만이죠.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최고액까지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부분은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뿐이라면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불가분성상 근저당권 설정된 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실행을 위해서 확정이 되면 그 승질은 일반 저당권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확정액만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우선 변제 또는 채무자의 책임 한도액이 된다는 거 당연하죠.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서 변제할 건 아닌 거죠.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까지만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정된 원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기타 부수 채권은 근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것이라도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는 거. 따라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그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당연히 담보된다는 거. 근저당권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전부 다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이행기 경과 후 1년분 그리고 근저당권 그 실행 비용 여기까지가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액에 포함 안 되는 거 그것도 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근저당권은 어느 때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것인가?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확정 시부터 등기 후에는 근저당이라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성질이 이제 보통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 안 되니까 무담보 일반 채권이 된다는 거. 어떤 기본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라도 그 기본 계약 관계를 종료시킨다면은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의 설정 계약 내지 기존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상기가 도래하거나 존속기간을 정해놨다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기본 계약 또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 확정된다라는 거. 판례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나 기본 계약에서 결상기를 정하거나 근저당권 존속 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결상기 도래하거나 존속 기간 만료한 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결상기의 지정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확정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피담보 채무 이행기에 관한 약정과는 구별된다는 거. 이행기하고 확정 시기하고는 구별된다는 거. 만일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기본계약 또는 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확정이 되겠죠. 이때의 근저당 설정자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다는 말은 더 이상 기본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 안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저당물의 경매 신청의 경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거.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이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 근저당권자 이외의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데 후순위 권리자 또는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경매 신청한 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뭐 기록되고 물론 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만 그런 걸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그래서 선순위에 채권 최고액 10억 돼 있고
목적물이 한 15억 정도 가치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확정 판결을 그 채권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걸 가지고 압류 경매를 실행을 했는데, 왜냐면은 15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목적물의 가액이 15억이고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 채권액이 뭐 한 7억 정도 되더란 거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뭐 압류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경매 들어가서 15억짜리가 뭐 실제 10억에 경락이 되더라도 실제 채권이 7억이니까 3억 좀 남으니까 자기도 배당받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그 경락대금 완납하는 그때까지 건재당권자가 계속 거래를 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이 10억이 되어버리고, 그때 경락이 10억의 경락이 되었다면 10억이 확정되고 건재당권자 채권 최고액이 10억까지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받을 게 없죠. 기타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사유,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 선고, 그다음에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서도 확정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설정한 건재당권 채무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 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법인 합병 이야기하죠. 저당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건재당권 설정 계약을 존속시키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실제 채무가 등기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건재당 말소를 구할 때는 초과한 것까지 전부를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죠. 어차피 이 채무자는 전체를 다 변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앞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실제 채무액 전체를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3자가 변제할 수도 있는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변제할 때는 전체를 다 변제하고 말소할 수 있다는 것. 물상보증인이 건재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은 예컨대 친구를 위해서 자기 건물에 대해서, 친구가 채무자이고 건물 소유자인 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건재당권을 설정해 주는데, 채권 최고액 10억까지로 해서 건재당권을 설정했는데, 그 친구인 채무자가 계속 거래 관계에 있어서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15억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책임지겠다고 등기부에 기재해 준 거죠. 그러니까는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 물상보증인이 동시에 연대보증인이기도 하다면 전체를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건재당권 그 정도 하시고, 건재당권 의 제3취득자가 건재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건재당권 채권 최고액까지는 내가 뭐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죠. 따라서 그 최고액까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 하시고, 건재당권의 변경, 뭐 최고액 변경시킬 수 있고 존속기간 변경도 가능하고, 또 합의에 따라서 기본계약의 추가 변경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변경도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변경되면은 부기등기에 의해서 건재당권 이전하면 되고, 채무 인수에 의해서 채무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건재당권 자체도 일단은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건재당에 담보되는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당연히 양도할 수 있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죠. 수반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건재당 거래관계가 계속되는 관계로 건재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부 대위 변제가 된 경우에는 건재당권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는 것. 건재당권 소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발생한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건재당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주유소를 영업하면서 기름을 공급받다가 뭐 건재당권 설정해놨는데 그 물품 대금을 완납해서 피담보 채무를 제로로 만들더라도 일단 건재당의 유효성은 인정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때에는 담보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한 때 또 실행이 종료하면 건재당권 소멸한다는 거. 앞에 포괄건재당에 대해서 잠깐 개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을 등기함으로 순수 포괄건재당도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을 때 그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관 변동하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리가 건재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권자, 채무자 간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건재당권 설정 등기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라는 거. 등기부에 포괄건재당이라고 기재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건재당이라고 기재되는데 그게 계속적 거래관계와 관련해서 정관 변동하는 비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건재당이라고 하고, 포괄건재당이라는 것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까지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건재당을 포괄건재당이라 한다는 거. 어떤 판례가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공동저당을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